장애, 비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벽 없는 영화 축제 제10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 시네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토크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자, 10주년을 맞게 된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 조금 특별합니다. 우선 제10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영화제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제10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더불어 제10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단편 영화가 베리어프리 영화로 상영됩니다. 그동안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다양한 장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이 영화들이 좀 상영이 많이 됐었는데 단편 영화가 상영된 적은 드물었는데요. 이번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에서는 작품성 높은 단편 영화 4편을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단편 베리어프리 영화가 좀 더 특별한 건 자신의 영화를 베리어프리 영화로 좀 만들고 싶다는 뜻이 있는 연출자가 베리어프리 영화 제작 교육에 참여하고 베리어프리 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자신의 영화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열정을 쏟은 단편 영화 연출자들을 만나서 왜 이 영화를 베리어프리 영화로 만나고 싶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의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공명선거를 만든 박현경 감독님부터 인사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명선거를 연출한 박현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대주 연출한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부치러 왔습니다를 연출한 장아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문점 에어컨 연출한 이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네 분의 감독님들과 재미있는 시네 토크 나눠볼 텐데요. 원래 사실 시네 토크는 관객들도 좀 많이 계시고 이래야지 조금 흥이 좀 나고 그럴 텐데 오늘은 이제 언택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긴장도 좀 많이 되실 테지만 그래도 라디오 방송한다, 재미있는 이야기 나눈다 생각하시고 긴장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제 10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 상영될 단편 영화가 이 약 30대 1에 달하는 경쟁률 속에 진행된 2020 베리어프리 단편 영화 제작 지원 출품작 부문에서 좀 선정이 된 작품들이에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자, 이번 공모에 참여하신 계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박 감독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네, 이번에 베리어프리 영화제 제작 지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 배급사 대표님 통해서 전해 듣게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전에는 제가 좀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래서 이런 영화제가 있는데 출품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베리어프리 영화가 어떤 건지를 제가 몰라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화면 해설과 그리고 자막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저같이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드는 연출자들은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관객분들과 즐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 감독님 들어볼게요. 네. 네. 작년에 제가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별들은 속삭인다라는 작품이랑 같이 상영을 했었는데 그 네. GB를 진행을 하던 중에 이제 이런 그 이야기 자체가 좀 이제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네. 근데 관객분들 중에서 이런 거는 이제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조금 상영을 했어야 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질문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미 제작된 게 있고 이제 그걸 상영하는 이제 베리어프리 영화제 같은 데 상영을 한다 이렇게 안내를 되게 당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되게 그 모습이 되게 멋있고 저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뭐 그런 걸 물어보거나 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이후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제작 지원에 응모를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장 감독님. 네, 저는 전부터 베리어 프리 영화 버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만나볼 수 있는 관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점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이 해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화를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사람 이름을 좀 잘 못 외운다거나 좀 얼굴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해설의 도움을 받아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베리어 프리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때마침 위원회에서 이제 제작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감사하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 감독님.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배급사에서 좀 상세하게 이 베리어 프리 영화제에 대한 안내 메일을 주셔가지고 좀 읽어보게 됐는데 사실 좀 한 방 먹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게 이 제가 만든 영화가 사실은 베리어 프리라는 거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그 자체에 좀 많이 무지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운 좋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가지고 네,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네 작품이 좀 선정이 돼서 저도 이제 다 잘 지켜봤는데 상당히 좋은 작품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영화가 좀 베리어 프리 영화로 딱 나왔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일반 영화와 차이점은 없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엔 김 감독님부터. 순서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토론에 드시는 순서를 막 바꿔요. 네. 네, 김상경 감독님부터. 네. 제 영화를 봤을 때 느낌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네. 제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조금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좀 이야기를 넣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제 영화가 이렇게 막 대사가 엄청 많이 있는 영화도 아니고 이제 그 하나의 주인공 인물이 이제 그 변해가는 어떤 감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지점들이 이제 저는 영화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게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되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빼기도 빼고 조금 호흡을 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될지 저는 사실 그 반응이 제일 궁금해요.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어떻게 느끼셨을지.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대사가 없는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떤 내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그 영화가 화면 해설이 없다면 느낄 수 없었는데 그것이 말로 설명이 되면서 저 주인공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좋았어요. 예, 개인적으로 대사가 없으면 시각장애인들은 답답하거든요. 그 대사를 채워줄 만한 화면 해설이 또 명확하게 들어있다는 거는 단편 영화, 특히 또 대사가 없는 영화, 그런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 감독님이요. 저는 일반 상영 버전이랑 베리어 프리 버전이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영화여도 컬러랑 흑백을 버전으로 이렇게 상영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느낌이었는데 베리어 프리 버전은 인물의 행동과 말이 조금 더 뚜렷하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캐릭터 특히 이제 우리 전부 치러 왔습니다. 캐릭터별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화면 해설이 없으면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잘 채워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판문점 에어컨의 이태원 감독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스팅 했을 때 배우분들한테 한번 했던 얘기긴 한데 그 배우분들의 어떤 목소리나 외형적인 모습들이나 모든 것들이 약간 조금 굉장히 다른 악기들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겹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베리어 프리 버전을 해보니까 일단 제가
뭐 한쪽으로 더 집중해서 더 보다 보니까 이 배우들이 이런 호흡들을 갖고 있었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알게 되고 화면들을 구성하거나 뭐 소리들을 디자인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더 폭넓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뭐 제 다음 작업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해서 굉장히 새롭고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명선거의 박형근 감독님 본인의 배리어프리 작품 본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배리어 프리 버전 제작하면서 제 영화에 대사가 이렇게 많았나라는 걸 아,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아까 김성현 감독님께서는 이제 대사가 많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셨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대사가 조금 많았었던 많죠. 네. 게 그리고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묘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뭔가 대사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못 들어가서 어떻게 전달이 될까라는 그런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 대사가 많은 영화는 좀 이 뭐라 그럴까 예측을 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화면 해설이 없으면 예측을 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화면 해설이 좀 더해지면서 그 주인공의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상황도 있었고 또 갑자기 확 집어던지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 굴곡된 주인공의 삶을 굉장히 좀 잘 그려냈다. 화면 해설로도 잘 그려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네 분의 감독님의 작품을 또 네 분께서 다 보시고 오셨습니다. 제가 요청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다 보고 오셔가지고 과연 이 네 분의 감독님은 각자의 영화를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다른 영화를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다른 감독님들의 작품 보신 소감 좀 들어보고 어떤 작품을 좀 추천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긴 한데 자 먼저 우리 전부 치러 왔습니다의 장아람 감독님 어떤 작품이 좀 좋으셨고 시사한 느낌 좀 어떠셨어요? 네 편, 네, 세 편이죠? 네. 네, 일단 너무 잘 봤어요. 그 세 작품 다 너무 재밌게 봐서 이 연예인 분들께서 잘 선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한 작품만 또 꼭 봐서 추천드리기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세 작품 다 좋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작품씩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네. 일단 공명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 계속 웃으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느낌이 되게 귀여워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웃을 수 있는 영화였고, 네. 그리고 기대주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심리를 너무 잘 그려내고, 그리고 그 감독님이 그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애정어렸기 때문에 네. 되게 마음이 따뜻한 영화였거든요. 네, 저는 진짜 눈물도 흘렸어요. 진짜로. 이게 GV라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네, 네. 정말로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영화였고, 그리고 판문점 에어컨은 그 상황과 인물들의 관계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품마다 이제 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재미를 추구 좀 하신다면 이제 새 작품을 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태훈 감독님도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하람 감독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부담되긴 하지만 네. 사실 진짜로 저는 이제 전부 치러 왔습니다를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귀한 작품이에요. 단편 영화 안에서도. 왜냐하면 강하거나 강한 척을 하거나 하는 뭐 아버지나 남성들의 영화들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갱년기를 겪는 어떤 남자의 심리를 전격적으로 단편에서 다룬 단편 영화 정말 희귀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인물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다른데 그걸 또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좀 특유의 어떤 솔직함, 따뜻함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장하람 감독님의 작품을 이렇게 새 작품을 칭찬해 주신 장하람 감독님의 작품을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공명선거의 박형근 감독님. 저도 새 작품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말씀하시죠 편하게. 네. 일단 저는 그 기대주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그 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었었던 것 아하.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욕망하지 않은 것을 욕망한다라는 거가 되게 매력적이었고,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스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엔딩에서도 네. 뭔가 감독님의 되게 뭔가 성숙한 시선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되게 인상적인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전부 치러 왔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연기 보는 맛으로 쭉 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배우님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시는데 네. 그 연기 앙상블을 보느라 넉넉히 보느라 되게 시간이 갔었던 것 같고 네. 판문점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그 이야기의 구조와 세팅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었던 영화였고 네. 그리고 마지막 엔딩을 보면서 왜 이 주인공 기사를 이렇게 왜 이 직업을 선택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또 우리 김성경 감독님 어떤 작품 추천하시겠습니까? 너무 저는 하나만 고르겠습니다. 하나만 고르자면 네. 저는 진짜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전부 치러 왔습니다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 영화를 칭찬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는데 이제 저 아버지의 갱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욕망을 한번 같이 들여다봐 하는 마음으로 제 영화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제가 좀 이렇게 시선이 이제 좀 얕은 게 아닌가. 제가 좀 이렇게 더 주변을 더 둘러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내가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했었어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부 치러 왔습니다를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보면서 되게 울컥울컥 되게 많이 했던 영화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굉장히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은 맞아요. 영화였기 네. 때문에 제가 영화 보면서 또 울다가 웃다가 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추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각자의 영화를 이렇게 다들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영화별로 작품 토크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명선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공명선거의 주요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번에 구의원 선거 나가는데 나 거기 선거운동원으로 스카웃됐거든. 그 아저씨 좀 이상하던데. 검은색 화면에 영화 제목이 뜬다. 공명선거. 1번 예선이 자료집을 살펴보는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페이지에 살해 예시와 억대의 포상금 액수가 나와 있다. 예선은 그 모습을 예사롭지 않은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사무장을 응시한다. 건물 옥상의 문이 열리고 예선이 밖을 빼꼼히 내다본다. 화단 근처에서 사무장이 젊은 남자에게 종이 가방을 건네받고 있다. 예선이 아래 계단참에 숨어 휴대전화로 사무장의 뒷모습을 찍는다. 예선은 사무장의 손에 들린 종이 가방을 주시한다. 문동초 47기 저 박충식 한평생 이 땅의 흙을 밟으며 살아왔습니다. 박충식이 종이 가방에서 꺼낸 흙더미를 허공에 날린다. 자, 공명선거 하이라이트 장면 보고 왔습니다. 자, 공명선거 어떤 작품인지 자세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공명선거는 그 마트에서 잘린 주인공 예선이 네. 이제 일거리를 구하다가 네. 동네 구의원 후보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법 선거를 포착해서 포상금을 타려고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상당히 좀 뭐 스포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좀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러니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무언가 근데 의도는 사실 정확치 않지만 분명히 법을 좀 어기는 사람을 단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인정을 원하는 쪽을 바뀌는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그림은 어떻게 의도하고 만드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 선거운동원이라는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네. 이런 그 좀 자료 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니까 그런 그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을 최저시급으로 맞춰주게 되면 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 돼서 최저시급을 맞춰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조금 아이러니한 구조들이 있어서 고기 아련하군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착안을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른 감독님들도 이제 공명성과 다들 보셨을 텐데 인상적인 장면 있으시면 좀 꼽아주시고 감독님께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우리 이태원 감독님부터 하실까요? 네. 저도 사실은 같은 질문을 한다면 아, 하고 싶었는데 네네. 지금 다른 질문은 네. 왜냐면 그 장면이 굉장히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맞습니다. 장면 같아서 네. 그랬는데 이제 저도 그걸 어떻게 시작했을까라는 계기도 사실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건 스포는 아니지만 그 태권도복을 입고 나오시는 그 관장님의 어떤 패기가 이 영화를 거의 약간 전반부에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 많은 어떤 태권도나 이런 어떤 설정들도 사실은 여러 맥락들을 보면서 고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의 경험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그 출발점이 되게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요. 하이라이트 말고는. 영화를 출발하게 된 거는 버스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러 후보들이 이제 몇십 명의 이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유세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저 후보를 지지할까? 그럴 수 있죠. 네. 아니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출발했었던 이야기였고, 아. 그래서 또 저는 뭔가 또 이 구의원이라고 설정한 것도 뭔가 너무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이 동네 안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면 재밌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한 10년 정도 태권도장을 다녔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태권도.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떤 관장님들이 워낙 이게 사교성도 좋으시고, 아, 네네. 네, 그래서 실제 그런 복장으로 선거 유세를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또 선거 운동을 돕는 그런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우리 장 감독님은 또 이 공명선거에서 인상 깊게 본 장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뭐 싸우는 장면에서 또는 어수선한 장면에서 이렇게 문득문득 한 마디씩 이렇게 톡톡 던지는 대사들이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주인공이 어떤 한 분과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숨기면서 돌려서 얘기하자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이제 말다툼을 하는데 줄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던 행인이 근데 몇 번이 기호 몇 번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시고 그 모습은 저거 계획된 건가 아니면 갑자기 찍힌 건가? 그러면 감독님 진짜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 좀 궁금해서. 궁금한데요. 박현경 감독님 어떻습니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기호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진짜로 물어본 건지 아니면 연출된 건지.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되게 진지한 상황에서 되게 가볍게 마무리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연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니군요. 예, 그거는 사실 NG 컷이었고요. NG 컷이군요. 예.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제가 모니터에서 그게 얼마나 보석 같은 순간인지 알았다면 제가 컷을 몇 초 늦게 했을 텐데 쑥 들어오셔서 제가 컷 했는데 나중에 편집본을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그게 제가 그 뒷 리액션을 조금 더 쓰고 싶었는데 네. 1프레임만 넘어가면 제 목소리가 들어가서 네, 그래서 연출된 건 아니고요. 네, 되게 보석 같은 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보석 같은 순간이었다. 네. 자, 그러면 감독님이 꼽는 이 영화의 명장면, 우리도 사실 명장면이다라고 꼽을 수 있지만 영화를 직접 만드신 분이 이 영화가 어떤 게 명장면인지 좀 꼽아주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 감독님의 우리 공명선거 명장면을 좀 꼽아주십시오. 저는 이상하게 그 공원에서 네.
그 할아버지랑 이야기 나누는 아, 할아버지한테 그 저희 뽑아달라고 설득을 하지만 예, 예. 어, 기호 5번이라고 얘기하셨죠. 그 길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네. 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번호를 뽑겠다고 말씀하시는 네. 그 장면이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왜 중에 그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한창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렇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고 그런 코미디를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대화하다가도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쟤는 다르게 듣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또 염두에 두고 장면을 설정을 하셨다. 그렇군요.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감독님이 영화를 화면 해설로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화면 해설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한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더 추가한 것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제가 이 장면을 이제 어떻게 묘사하는 것이 좋을까에 네.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에서도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어두운 골목길에 한 명은 들어가 있고 한 명은 이제 그 가로등빛을 받으며 나와 있고 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그 장소에서 촬영하기도 했었고 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이 공간과 분위기를 같이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했었고 그런 지점에서 조금 몇 차례 수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잘 표현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돈 봉투를 쥐어주면서 수고가 많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무장의 장면, 그 주인공과 함께. 자, 알겠습니다. 공명선거 여기까지 살펴볼 거고요. 이번에는 기대주 하이라이트 장면 먼저 보시죠. 수영복 차림의 중년 여자 명자가 멀거니 선체로 어딘가를 응시한다. 10대 중반의 소녀 지규가 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다. 명자의 시선이 벽에 걸리고 있는 현수막에 고정된다. 제1회 아마추어 혼성 개영 한무리 수영대회. 1등 58초 23. 지규가 마른 침을 삼킨다. 박 명자님하고 지규 학생 기록이 같네요. 제 기록이 좋은 거예요? 아이 그럼요. 요즘 학생들 보통이 아닌데요. 아이고, 노인네가 어린애 이겨보겠다고 욕먹는 것보단 낫겠다. 야, 내가 누구 이겨먹겠대? 야, 너 말을 또 이상하게 하네? 막상 대회 나가면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 사람도 많고 출장도 여기보다 훨씬 크고. 아, 걱정 마세요. 잘하는 사람 할 거니까. 명자가 쌩하니 헤엄쳐 가버리자 대회팀 남자가 난감해하며 얼굴을 매만진다. 네, 기대주 하이라이트 장면 봤습니다. 기대주 어떤 영화인지 좀 자세하게 줄거리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네 수영장에 다니는 중년 여성 명자가 이제 수영 아마추어 혼성 개영 팀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팀에 여자 자리가 하나 딱 남아 있는데 그 자리를 두고 중학생 짜리 꼬마 지규랑 경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저도 이제 가까워지긴 합니다. 중년들의 삶에 대한 반추를 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신체적인 조건에 따르면 중학생이 훨씬 수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 중년 여성이 그 중학생과 동일한 기록을 찍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화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적을 영화에 표현하신 의도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딱 넘어가는 그 시절에 새벽 수영반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새벽 수영반을 다니는데 거기는 약간 그 메인 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중장년 이상 노년대의 분들이시고
그리고 1레인이라고 진짜 잘하시고 진짜 오래 하신 분들 터줏대감들이 다니시는 레인이 있는데 거기 진짜 수영하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다 진짜 나이대가 엄청 높으세요. 정말 잘하시고 그 막 물장구 같은 것도 뭐 별로 없이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랑 저는 이제 너무 제가 거기서는 되게 동떨어진 사람이었거든요. 아하. 그 너무 어리고 웬 애가 교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봤었었는데 네. 그때의 어떤 기억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수영을 잘한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 좀 있었던 거죠. 아하. 그리고 그분들이 좀 그 안에서 서로 막 경쟁하고 그 안에서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조금 못하시는 분들한테 막 코치 막 이런 거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뭐가 이 레인에서 뭐 저 레인으로 뭐 넌 실력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도 좀 있고 좀 그런 문화가 저는 너무 재미가 있어서 네. 그거를 좀 반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그렇군요. 그걸 반영을 해서 50대의 한 여성이 우리 교복 입은 여학생과 함께 맞대결을 펼칠 수 있는 구도를 좀 만드셨는데 상당히 좀 이채로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것이 아니라 같이 동일하게 대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감독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향근 감독님 기대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아마추어 대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싸우는 근데 대결하는 대상이 한참 어린 꼬마 친구라는 게 되게 이야기가 매력적이었는데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된 어떤 그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가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 욕망을 관철시키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제 1의 목적이었는데 네. 그러려면 좀 양보할 법도 하지 않나? 약간 이런 대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좀 대척점에 있는 이렇게 몸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지규라는 캐릭터는 이제 명자를 먼저 잡고 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장아람 감독님도 기대주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거기에서 그 생선을 고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빠른 거. 네, 저는 그거를 물어볼 줄 몰랐어요. 처음에 고민한 게 막상 먹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물속에 있는 내가 생각나서 못 먹나 싶었는데 빠른 거 달라고 해서 이건 보통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크기를 이제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커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크기는 제가 가늠하지 못했네요. 화면에서. 네, 해설에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되죠, 맞아요. 네. 되긴 돼요. 네. 그래서 시원시원하시다. 그래서 그 장면을 좀 저는 좋아했고요. 네. 일단은 제가 그 연어를 이제 올려놓는 그 장면은 정말 약간 그 같이 이제 영화관에서 같이 관객분들이랑 영화를 볼 때마다 좀 희열을 느끼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틀 때 그 관객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그 숨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태훈 감독님 이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감독님 개인적으로 이제 주인공이 명자 지규 맞나요? 그래서 그 명자와 지규의 감독님이 사실은 그 두 캐릭터를 굉장히 다 애정어린 이제 마음으로 이제 쓰다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각별히 어떤 애정을 쏟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어떠셨는지. 이 두 캐릭터 중에 가장 그나마 조금 더 애정하는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가요? 명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둘 다 정말 제가 애정하는 캐릭터인데 저는 제가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규는 과거의 저고, 그러니까 명자는 미래의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명자는 제가 바라고 있는 미래의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뭐 되게 별거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잔치상을 차려먹을 줄도 알고 그러니까 내 욕망을 어디까지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투지나 열정 같은 것들이 있고 저는 늙어서도 꼭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빨리빨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네. 이런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네. 당연한 거다. 이런 그렇죠. 걸 좀 인식을 심어드리고 나중에 제가 나의 그 나이가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뭐 중학생짜리 여자애도 이겨보고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작은 희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주인공이고 제가 조금 더 애정을 쏟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구도 굉장히 성숙하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는 명자보다도 더 성숙한 어쩌면 모습을 네,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예. 네, 그렇게 어우러지면서 세대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시네토크 여러 번 해보는데 영화엔 삶이 녹여져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선경 감독님이 꼽는 자신의 영화의 명장면 어떤 장면 꼽으시겠습니까? 제 영화의 명장면은 어렵지만 네. 저는 그 둘이 이 라카룸에 같이 앉아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말 뻔하지만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 그 장면이 네. 그 장면 함께 말없이 앞을 둘이 바라보고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그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되게 공유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그 장면을 이제 마침내 통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주고 싶어서 좀 평행으로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그 장면이 화면 해설이 없으면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화면 해설로 꽉 채워지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 화면 해설 관련해서 좀 신경 쓴 부분 있으신가요? 일단은 화면 해설에 제가 제일 신경을 썼던 거는 네. 일단은 저는 거의 그러니까 물론 여러 명이 나오긴 하지만 원톱 주인공이고 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변화를 겪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너무 직설적이지는 않게 하지만 이제 느껴지기는 하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수정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다이빙을 이제 하는 지점 마지막 두 번째 경기에 다이빙하는 지점 물속 안에서 찍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거의 동시에 뛰어든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넘어왔었는데 이거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미 명자의 어떤 마음이 동요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무언가 선택을 약간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전달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타트가 늦어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넣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였고 최대한 이제 영화를 그냥 보시는 분들이랑 아니면 이제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보시는 분들이랑 거의 동일한 경험을 좀 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지점이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디오로 들을 때도 동시에 출발을 하지만 조금 늦게 나오거든요. 소리가 딱 먼저 첨벙 나오고 두 번째 조금 늦게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스타트가 동시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진짜 그 묘한 감정선을 못 느낄 뻔했는데 명자가 그때 당시에 참 양보를 하려고 마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걸 감독님이 그리고 계셨는데 그 화면 해설을 또 수정까지 하셔서 제가 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더 재밌게 감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전부 치러 왔습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부 치러 왔습니다의 하이라이트 장면부터 보시죠. 지금 환자분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의 반도 안 돼요. 진료실. 네. 갱년기입니다. 홍기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자 아내인 순이가 각 티슈를 건넨다.
홍기가 책상 앞에 앉아 사진들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홍기가 사진 앨범을 덮고는 선글라스를 끼고 집을 나선다. 홍기는 말끔한 옷차림으로 분홍색 보자기에 싼 상자를 들고 있다. 사돈 들어있어. 아 근데 저 부산 가시네. 어쩐 일로? 전부 치러 왔습니다. 요 호박전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호박전이 모두 엉망이 되어 있다. 아 뜨거. 말 돌리지 말고 저는 왜 붙였어? 아빠 때문에 지금 다들 불편하잖아. 야 사돈 어른들께서 불편하다고 그러셔? 그걸 말로 해야지 알아. 그럼 내가 가서. 아 진짜 아빠 일 좀 만들지 마. 네. 네, 전부 치러 왔습니다. 하이라이트 장면 보고 왔습니다. 전부 치러 왔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줄거리 장하람 감독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치러 왔습니다는 그 한 중년 남성이 갱년기를 겪고 있어서 뭔가 마음이 이제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이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결혼한 딸이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제 빈자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갱년기인데 이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이제 딸이 보고 싶어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돈댁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줄거리만 들어도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경 감독님 어떻게 이 영화 보셨는지, 이 영화의 명장면은 어떤 건지 한번 다들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장면이 명장면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그 장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네. 왜냐면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그 사돈들의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돈 어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 하지만 쫓아낼 수도 없고 반갑게 맞이해야 하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 장면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저는 그 사돈이랑 같이 회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장면인데 네. 마치 상견례의 기싸움 있잖아요. 우리 딸이 조금 낫지, 우리 아들이 좀 낫지, 약간 그거가 거기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장면이 좀 좋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상견례 느낌으로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였는지가 조금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장하람 감독님. 그게 전체 리딩 때 상견례 말씀하신 대로 그 상견례의 느낌이 녹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전체 리딩을 할 때 다 같이 처음으로 모였던 자리예요. 근데 그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그 홍기의 사위이자 은영의 남편인 그 성훈 역할에 대해서 성훈은 너무 어리숙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시발점이 돼서 이제 홍기네와 은영네는 은영의 편을 들고 이제 사돈 내외와 성훈 역할을 맡은 배우님들은 이제 성훈 역에 대해서 이제 편을 들어서 서로 이렇게 말다툼이 아닌 그런 대화를 약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는 입장에서 솔직히 남의 싸움이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에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상견례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영화에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전체 리딩을 끝나고 나서 만들어졌던 씬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했던 대사들을 그러니까 리딩 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대사에 많이 넣었고, 그리고 홍기가 조금 더 주책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자기 딸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 아버지를 참고 삼아서 조금 넣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제 그 영화에서 이 지역이 배경이 되려면 사투리를 조금 많이들 좀 쓰시는 배우님들의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현지 사투리가 상당히 잘 녹아 있던데 이게 캐스팅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기 계신 남편
여기 계신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크레딧 보고 나서 인상 깊었던 분의 이름을 외우려고 끝까지 보고 핸드폰에 적어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집했던 그 리스트 중에서 부산 사투리가 가능하신 분에게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다행히 한 번에 오케이 해주셔서 섭외하는데 좀 그나마 다행이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 촬영 감독님이 부산 사람이셔가지고 네, 좀 자문을 많이 구했고, 그리고 배우님들도 사투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막을 저희가 자막 해설을 쓰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이제 사투리를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우. 쓰면서도 아 이게 들은 게 내가 정확히 맞겠지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듣고 하면서 조금 어려우면서도 이제 최대한 그 사투리의 느낌을 전달하려고 자막에서도 사투리를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태원 감독님도 이 영화 전부 치러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미 아까 강경 추천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너무 좀 중복스러우면 그런 거는 이제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았던 이제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영화 제목이 전부 치러 왔습니다라는 그 제목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제목인 것 같아요. 결정을 하는 게. 근데 그 제목을 영화를 이제 보는 순간 딱 알게 되는 순간이 딱 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제목이 탄생하는 이 어떤 주인공 홍기 분의 어떤 그 부산까지 내려온 마음, 그 마음이 단순하게 이렇게 순수할 수가, 이 정도의 어떤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한 번에 달렸단 말이야. 어떤 이런 게 느껴지니까 뭔가 약간 상쾌한 느낌까지 드는 어떤 제목 선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전 들어가지고, 감독님께서 이제 여러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저도 이 영화의 제목의 어떤 탄생이 조금 어떻게 됐는지 좀 네. 궁금해졌어요. 제목 어떻게 지으셨어요? 제가 학교를 영화 전공을 했었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단편을 좀 몇 번 찍었었는데 그때마다 제목을 잘 못 정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상영 직전까지 고민해서 막 전날에 짓고 막 이랬었는데, 처음으로 유일하게 제목부터 정했던 영화인데, 이거를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자체가 저희 아버지가 저랑 몇 해 전 추석 때 이제 같이 호박전을 굽다가 전을 부치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갱년기를 겪고 계셔서 때마침 그때 힘들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있지도 않은 시댁이 만약에 시집살이로 이렇게 명절 때 고생을 시키게 되면 내가 전부치러 갈 거야. 맥주 한 잔 마시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뭔 느낌이길래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지금 이 갱년기 때문에 이 전부치 때 너무 더워서 좀 짜증이 나신 건지 약간 그게 아리까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한번 그 생각에, 근데 아빠가 그때 전부치러 왔다고 얘기할래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 기억이 나서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 작품은 좀 수월하게 제목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영화는 삶에 녹아 있는 게 맞아요. 와, 근데 사실 이게 사돈댁에 가서 전부 치러 왔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모티브가 있었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박현경 감독님은 또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장면을 꼽자면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이제 홍기였나요? 네. 홍기가 주인공인 이야기인데 그 외 각각의 인물들의 어떤 감정들이 다 보이는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딸은 딸 나름대로 아빠 데리고 와가지고 왜 왔냐고 하고, 또 사돈 나름대로 이제 오셨으니까 대접은 해야 되고, 뭔가 그런 각각의 캐릭터들의 가진 감정들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만들어진 그 앙상블들이 되게 매력적이었었는데, 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그게 지역적으로 이제 부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런 예를 들어 경상도 말씨를 쓰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특징이 들어갔을 때의 어떤 특유의 어떤 정서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지역을 선택하셨을 때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네요. 공명선거에도 사투리가 나오죠. 네. 일단 부산으로 설정했던 이유는 육지로 갈 수 있는 거리 중에서 좀 최대한 서울에서 멀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주도 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는 거는 좀 말도 안 되고 해서 그나마 좀 먼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대표 도시였으면 좋겠다. 서울, 부산 이렇게 설정을 했었고 그리고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좀 특색을 줬으면 좋겠는데 부산 사투리 하면은 이 서울 말보다 리듬이 되게 억양이 강하고 그렇죠. 네, 단어도 좀 선택하는 게 다르고 하니까 그게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았어요. 왜 영국 영어 나오는 드라마 보면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노래 부르는 것 같고. 근데 네. 저한테는 진짜 부산 사투리가 그랬거든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게 영화에서 좀 캐릭터의 매력도 살려주고 그게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이제 감독님이 꼽는 이 영화의 명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 장면은 아니겠죠? 그거는 네 사실 거기서 제일 많이 웃으셔서 그 장면이시죠. 네, 사실 압권이. 네 명장면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둘이 그 해운대 바다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둘이서 막 그냥 사진 좀 평범하게 찍으면 되는데 괜히 거기서 좀 애쓰거든요. 좀 둘이서 막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막 서로에게 핀잔을 주면서 자기 얼굴이 좀 나와야 찍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 둘의 관계와 또 장르가 코미디다 보니까 좀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이어서 그 이 영화 전체적인 영화를 함축하고 있는 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리어 프리 버전 만드시면서 좀 신경 쓴 부분 좀 자막 말고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뜩이나 등장인물도 많은데 의외로 소품이 2번씩 나오고 또는 같은 장소가 여러 번 나와서 이게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해설할 때 명칭을 좀 통일했어요. 이제 작가님이랑 이제 보내주신 거 봤을 때 이거 앞에서는 뭐 사돈댁 이랬으면 뒤에도 사돈댁으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명칭을 통일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 그리고 장소가 같은 장소에서도 인물들이 좀 멀찍이 떨어져 있거나 이동을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섹션이.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같이 이렇게 바로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영화에서 확실히 공간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것도 해설로 이제 명확히 짚어드려야 영화를 이해하는데 오독이 되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유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판문점 에어컨 명장면들 모은 하이라이트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판문점 지역은 JSA 내에서도 적과 최단거리에 대치한 곳입니다. 고지해드린 안내사항대로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땡볕 아래 서 있는 남북한 군인들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군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북측을 향해 손짓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부중대장이 매서운 눈초리로 철안을 쏘아본다. 시래기는 어딨죠? 시래기요? 회담장 밖에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고 그 옆에는 북한군 2명이 서 있다. 이게 뭔? 저희는 군인이라 나갈 수 없습니다. 납치 위험이 있으니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아니 북한군 2명이 다가와 먼 발치에서 철안의 뒷모습을 응시한다. 녹이 많이 쓸었대요. 부중대장이 멈칫한다. 철안이 발짝 얼어붙어 있는데 북한 간부가 뒷짐을 진 채 철안의 곁으로 다가선다. 네, 판문점 에어컨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왔습니다. 판문점 에어컨 어떤 작품인지 이태원 감독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판문점 에어컨은 판문점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고치러 온 이제 수리기사의 이야기인데 이제 고장난 에어컨 실외기가 북한 측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고 그 뭔가 한여름 땡볕처럼 이제 남북이 대립하고 교차하는 판문점이라는 이곳을 통해서 바람 한번 일으키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나라고 하면서 묻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아, 네. 상당히 우리가 그랬죠. 그런 삶을 살아왔죠. 한 2년 정도 그동안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 영화가 그렇게 좀 그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좀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가요? 남북의 뭐 회담도 뭐 자유롭게 벌어졌다가 또 저쪽으로 다시 뭐 굉장히 경색됐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경색됐다가 이런 장면이 좀 영화에 녹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제작 의도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제 이 각본을 같이 쓴 양광훈 작가님이랑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는데 실제 삼성 에어컨 실외기가 북한 측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왜 저기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저거 고장 나면 어떻게 될까? 뭐 바람이라면 뭘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 운 좋게 그 해에 평화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마치 그걸 처음부터 노린 것처럼 제가 굉장히 더 기획적이고 영리하고 영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운이 좋았다. 운이. 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사실 이제 뭐 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된다고 등등 했을 때 이상하게 저한테 주변 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예측하신 건가요? 예견? 아마 이 이야기가 중립적이라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남북 관련된 뭐 어떤 곳에 발을 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연락을 주셔서 저도 좀 얼떨떨하게 이쪽 저쪽 어떤 좋거나 나쁘거나 했을 때 조금 영향을 있게 봐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당히 묘하게 연결되긴 하네요. 네,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또 영화 관련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감독님 판문점 에어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땀 흘리는 모습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여주는데 초반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뭐라 할까요? 판타지 씬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바람이 불어가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참 절묘하게 잘 묘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특히 재밌었던 씬은 그 실외기를 뚜껑을 열었는데 이제 북한 간부가 프로펠러에 있는 메이드 인 US를 보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이제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모터인가요? 그거는 또 차이나고 그런 또 깨알 재미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독특한 기발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어디까지는 약간 좀 각색이 된 뭔가 그런 지점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상시로 365일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군무원 3분이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리기사가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일종의 몇몇 소품들이 등장하고 뭐 어떤 말들이 등장하는데 그건 사실이고요. 네, 그 사실을 기반하는 건데 예를 들면 평화회담을 했을 때 판문점을 다 3단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3단장 했을 때 이제 실제로 밧줄을 맸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듣고 했었어가지고 그런 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간거 설정 자체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 자체는 이제 그게 같다고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여겨지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그 에어컨은 그럼 실외기를 누가 고칠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는군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에는 김선경 감독님 판문점 에어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너무 재미가 있는 경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좀 제일 재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이 상황도 자체가 재미가 있지만 프로펠러란다. 실외기를 고치러 넘어갔을 때 북한군들이 와서 굳이 이제 그 분한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경전과 이렇게 말을 걸고 이제 이미 사전에 막 공지가 돼 있고 막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 그런 게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저는 부중대장과 북한군 간부가
약간 무언가 어떤 전사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 그 에어컨 기사한테 진짜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도발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네, 그 둘의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 상상을 사실 먼저 했었고요. 네. 네, 했었는데 이제 판문점이 과거와 다르게 이제 어떤 뭐 도끼나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처럼 이제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만 이제 보초를 서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전에 거기서 누가 근무하는지 이름인지 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대요. 서로의 얼굴, 이름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상태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반영을 했던 거고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이 상황으로 인해서 가까이 직면을 하긴 하지만 그 시래기가 사실 함부로 건들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맡은 게 제가 이제 얼핏 지나가는 게 북한 간부라고 하지만 그 북한 군인이 공병중대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를 또 이제 시설물을 궁금해하고 거기에 정말 카메라가 있는지 폭발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모로서도 다가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태훈 감독님이 꼽는 명장면, 판문점 에어컨의 명장면 어떤 장면인지 좀 꼽아주시죠. 여기 명장면이라는 단어가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부담스럽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후반부에 굉장히 이질적인 장면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소중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판문점이라는 우리가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역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큼 희극화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래서 나머지 같은 장면들은 현재에 대한 어떤 바람이나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풀었다면 그 이질적인 장면은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에 대한 제가 약간 아스라이 만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굳이 넣은 거기 때문에 그 장면을 저는 이제 넣고 싶고 제가 여기 GV니까 한 가지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판문점 원래 옛날 이름이 널문리라고 널빤지 문으로 만든 다리라는 의미였대요. 그래서 그게 임진왜란때 선조가 도망갈 때 백성들이 자기네 대문 떼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줘서 널문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자로 바뀐 게 판문점이라서 그 장면의 어떤 물일과 어떤 다리와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이 영화 전체에서 거기서도 좀 유의미하게 좀 맥락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베리어 프리 버전을 만드시면서 조금 유념했던 것들, 좀 신경을 쓰셨던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특징적인 단어 하나가 좀 떠오르는데 네. 이 영화가 이제 포승줄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렇죠. 이게 시나리오상이나 실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밧줄이라고 인식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장면보다 다른 장면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는 포승줄이어야만 하는 그 아이러니함들이 더 배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게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밧줄이었던 거를 확실하게 포승줄로 명시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같이 그런 것들로 수정을 해서 이 수리기사가 포승줄을 매야만 하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좀 더 뉘앙스를 강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영화제 일정은요. 베리어 프리 영화위원회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영화제 일정 꼭 챙기시고 이 네 편의 단편 영화 모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네토크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이태훈 감독님. 네. 너무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자리에 갖고 이렇게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 GV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귀한데 어쩌면 더 깊숙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저한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저도 이걸 계기로 다른 이제 베리어 프리 영화들을 더 많이 챙겨볼 수 있는 계기를 삼고 앞으로 더 염두에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장하람 감독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영화 보는 것도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영화관 가서 그 끝나고 나서 GV 하는 게 되게 저는 소중했거든요. 관객분들 만나는 게 직접. 근데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한 관객으로서 이렇게 다른 새 작품들의 감독님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김선경 감독님. 네, 일단은 제가 이 나머지 세 분의 감독님들의 영화를 베리어 프리 이제 제작을 하면서가 아니라 그 전에도 봤었던 영화들이었고 제가 되게 좋아하고 기억에 남아 있었던 영화들이랑 함께 일단은 선정이 됐다라는 것에서 제가 너무 일단 뿌듯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네토크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굉장히 새로웠고 이제 감독님들도 근데 막 엄청 뭐 다른 질문을 하실까 좀 고민을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구나. 기우였다. 네. 그래서 다 너무 즐거웠고 이제 저도 이제 좋아하는 감독님들께 궁금했던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박현경 감독님. 네, 저도 베리어 프리 버전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른 감독님들 작품도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소중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베리어 프리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네.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영화들이 더 많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상은 귀로,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에 동참하신 멋진 네 분의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박현경, 김선경, 장아람, 이태훈 감독님의 멋진 영화를 꾸준히 베리어 프리 영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감독님들께 좀 전하면서요. 시네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